정권이 끝나는 2년 후에는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출산율 저하로 0세부터 14세 유년 인구가 급히 줄어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미래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안을지 궁금합니다. 국가 채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만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게 뭐가 문제냐 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나라가 외국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채무 비율이 높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기축통화국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면 국제 거래에서 꽤 많이 쓰이는 그런 화폐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채가 늘어나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기축통화국과는 달리 부채가 점점 늘어나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집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이자 부담이 점점 더 높아지면 어느 순간 이제 견딜 수 없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게 되고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지난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 사실은 그래서 왔거든요. 근데 그게 앞으로 안 올 거라고 장담 절대로 못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돈을 갖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하는 사람들을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조금 있으면 전 세계에서 최고령 국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출산율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일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 거는 너무나 눈에 보여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면 그러면 국가 전체 GDP 규모도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돈을 갚을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조건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채를 늘려야 될 때가 있죠. 코로나19나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빨리 재정을 풀어서 물에 빠진 사람 살려야 되니까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지금보다도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도 지금 아직도 여러 가지 2차 확산 가능성들도 있는 거고 우리가 여름에 경험했습니다만 최장기간 장마, 엄청난 수해가 있었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채 한도까지 확 써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럼 이 돈을 누가 갚느냐 이거든요. 부모 자식이 있다고 쳐요. 근데 어떤 부모가 돈을 있는 대로 다 끌어쓰고 흥청망청 유흥가에서 탕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빚을 다 아이들한테 물려줬어요. 아이들이 갚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건 부모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국가도 지금 빚을 얻어가지고 막 선심성으로 나눠주고 지금 정권 지지율을 높이고 하는데 쓰고 그 돈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갚아야 되면 그게 옳은 일일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반드시 저는 젊은 세대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여러분들이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셨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성세대들이 남기고 간 빚과 망친 환경을 다 뒤치다꺼리 하는데 평생을 쓰시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정부 그리고 기성 정치인들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를 모르거나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천국제공항 사태, 부동산, 그리고 편향된 검찰 인사, 그리고 주요 정치인 자녀 문제들은 과정의 공정성이나 결과의 공정성이 아닌 전부 기회주의적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공정, 청렴 이런 가치보다 사실은 내 사람, 내 가족 이런 가치가 더 중요한 걸까 헷갈리는 상황이 됩니다. 안철수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 정책에 있어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정말로 중요한 가치 두 가지가 공정과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국공 사태 때문에 상처받고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 북한 선수단과 이렇게 공동선수단 만들 때도 그런 문제가 불거졌었잖아요. 정치인 자녀들이 입학
문제에 대해서, 또 이번에 추미애 장관 같으면 군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공정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남한테만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강요하고 나는 거기서 자유롭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그런 일들인데, 이번 정권 들어서 어처구니 없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대놓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뭐가 문제냐고 윽박 지르는 이런 식의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게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정말 여기 계신 청년분들이 또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 제가 자유라고 말씀드린 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정치 권력이 모든 사회 분야에 위에 군림하잖아요. 모든 것들 결정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또 국민 세금인데 그 앞에서 이렇게 그 돈 가지고 휘두르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거를 내 말대로 따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자율성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고요. 자율성을 빼앗긴 개인이나 기업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 분야들이 지금 그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데 정치가 하향 평준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게 제일 수준이 낮은 정치가 모든 것들 위에 군림하니까 하향 평준화가 돼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이런 정치 집단이나 또는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국가가 왕이다, 이런 일종의 국가주의적인 시각을 버리고 오히려 개인이나 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바꿔서 자유를 부여하고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도전할 수 있게 하고, 그게 우리나라가 다시 침체된 상태에서 살아나는 길이라고 믿어요. 새로운 산업을 이끌 만한 연구나 산업 전반에 어떤 충격을 줄 만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제가 목격을 한 것 같습니다. 창업 이후에 어떤 필요한 기술, 법률, 경영 지원 등의 네트워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보면 기업가 정신 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겨냥한 관점에서 교육 시스템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러한 한국의 스타트업 현실에서 제2의 어떤 페이스북, 제2의 트위터, 제2의 테슬라가 한국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우리나라가 창업 국가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규제 개혁이죠.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미국에서 하고 뭐 일본에서도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만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규제들을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그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설득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타다를 비롯해서 어떤 새로운 신산업에 싹이 보이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싹이 클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가능성을 열어주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동시에 그것 때문에 피해받는 기존의 그 사람들이 있어요. 타다 같으면 택시 기사분들 아니겠어요? 정부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또 그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뭐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그러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세 번째로는 경제 구조가 개혁이 돼야 돼요. 제가 안랩 CEO 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제가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느낀 거는 무엇이냐, 대기업들은 완전 관치 경제예요. 모든 거 정부가 결정하고 시키면은 따라야 되고 뭐 벌 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상하 구조가 분명하게 되어 있는 관치 경제 시스템이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관계는 완전히 신자유주의적인 상황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해도 그냥 내버려둬요. 놔둬요. 방임, 정부에서 역할을 안 하는 거죠. 이 관치경제와 신자유주의의 최악의 조합이 우리나라입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정부의 자유를 뺏기고 자율성을 뺏깁니다. 중소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대로 대기업 때문에 자유와 자율성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자율성이 상실된 상태, 새롭게 도전하기도 힘든 상태,
성공할 수도 없고 창업을 해도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이 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이런 경제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은 이런 구조들을 바꿔서 대기업에게도 자유와 자율성을 주고 중소벤처기업도 자유와 자율성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핵심이거든요. 제가 준비한 질문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을 하면서 우리 당의 스펙트럼이었던 중도 보수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수 정당인 우리가 국민의힘과 혹시 이번에 보궐선거 그리고 다음 대선까지 연대를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은 혹시 합당에 대한 생각도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안 대표님께서 정치 일선에 이제 복귀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보궐선거 때 복귀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시기가 마음에 드신 시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당이 원내에서 세 석밖에 갖지 못하는 사실상 소수 정당의 신세를 지고 있는데 우리 정당이 국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여쭙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의힘이 청년의 힘이라는 그 당내당을 운영하게 되면서 많은 청년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 우리 당 역시 청년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당을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이죠. 이 중도 쪽으로 가까이 오면서 겹치는 것 아닌가, 우리가 피해보는 것 아닌가, 그런 질문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경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역 의원 숫자로만 보면 우리가 작지만 저는 우리가 내세우는 담론의 크기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정부에 대한 그 따끔한 비판, 이런 것들을 고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대안 제시, 그리고 새로운 어젠다를 던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담론들인데 담론의 크기는 저는 작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치 일선 복귀는 제가 이미 복귀한 상황이라 당대표가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치 일선에 복귀라는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선거 관련한 질문들이신데요. 솔직히 지금은 선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을 마치고 나야 정당들이 다음 선거에 대해서 본격적인 고민, 11월, 12월 이럴 때 돼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살다 보니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들이 계속 생기는데, 그러면서 민심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목소리를 내서 혁신에서 앞서가는 정당이라는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알게 하고 우리의 지지할 수 있는 분들의 그런 저변을 넓히는 일들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당원, 기존의 기성정당들은 아무리 당내당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청년들이 중심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거대 양당들은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 청년들은 각 지역위원회에 청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각 지역마다 정치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이 정치 경험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 지역위원회 또는 당협위원장 분들이 청년을 그냥 단순히 선거에서의 일종의 도구?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앙당에서 청년위원회를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각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게 인재를 만들어 놓으면 이 청년들이 그런 방해 없이 지역위원장도 될 수도 있고, 또 지역위원장 분들도 자기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청년 학교입니다. 부교장 두 분 나와 계시잖아요. 두 분이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계시니까 이분들과 함께 또 청년분들이 더 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도 훨씬 더 저도 앞서가고 싶습니다.